댄스는 그저 핑계였습니다. 내 안에는 새 남자의 품을 오가고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직접 봤어요. 내 아내의 손이 다른 남자의 아래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던 순간 나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함께 살아도 그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는 법이에요. 빗소리가 부엌 창문을 톡톡 건드리고 있었다. 최강수는 반쯤 감긴 눈으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선 정치인의 사과 기자회견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멍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딸깍 구두 굽소리에 이어 달콤한 향수 냄새가 공기를 갈랐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또 그 냄새네. 한서진. 짧은 코트를 벗으며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여전히 40대처럼 보였다.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나는 가슴 라인, 탄탄한 종아리, 그리고 진한 립스틱.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지었다. 나 왔어. 오늘은 진짜 힘들었어. 민수랑 스텝이 자꾸 꼬이더라니까. 민수. 이름을 밝힌 건 처음이었다.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으로 향했다. 반쯤 열린 가방 사이로 보이는 작은 바디로션, 평소와 다른 디자인의 속옷,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후 거실에 혼자 남은 강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보았다. 바디로션은 자도르였다. 자신은 처음 듣는 이름. 속옷은 검붉은 레이스로 강렬하고 도발적이었다. 이건 너답지 않은데.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너였나. 서진은 일찍 잠이 들었다. 강수는 불을 끄고도 눈을 감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뒤 문화센터 뒤편 골목길에서 그는 그녀의 손에 닿아 있는 다른 남자의 손을 보게 된다. 그 손은 너무도 익숙하게 그녀의 허리에 감겨 있었다.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그 끝은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이더군요. 햇살이 따갑던 수요일 오전, 최강수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낡은 SUV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화센터 입구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차장, 3일째 똑같은 자리에 주차한 상태였다. 차창 너머로 문화센터 주간 댄스 동호회 배너가 나부꼈다. 여성 전용 라인 댄스 커플 탱고 라틴 댄스. 그 밑에 적힌 시간표, 화요일과 금요일 10시 수업. 그녀가 외출했던 바로 그 시간. 그녀는 정확히 오전 9시 55분에 나타났다. 핏이 몸에 딱 붙는 스판 블랙 바지, 어깨가 살짝 드러난 라운드넥 상에 머리는 올림머리로 단정하게 묶었고 손엔 바디로션 대신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웃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수는 몰래 차량에서 내려 건물 측면 작은 골목으로 이동했다. 그가 본 건 그녀의 손에 닿아 있던 다른 남자의 손. 남자는 키가 크고 깔끔한 옷차림, 짙은 브라운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이끌듯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서진은 그 손에 자연스럽게 매달렸다. 웃으며 한 손으론 머리카락을 넘기며 강수는 그 광경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다시금 확인하고 싶어진다. 내가 본 게 정말 그거였을까? 다른 사람이야. 아마 아닐 거야. 그냥 닮은 사람. 옷도 다를 수 있잖아.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돌아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변했고 그 변화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날 밤 서진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나 다음 주엔 토요일 수업도 하나 더 들을까 봐. 요즘 몸이 너무 풀려서 좋아.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분명히 그 남자에게도 보여줬을 그 미소였다. 질투는 때로 눈보다 먼저 진실을 본다고 하죠. 하지만 그날 내가 본 건 눈으로 본 것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최강수는 또다시 문화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건물 2층, 복도 끝 창문에 몸을 숨긴 채 연습실 내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병 너머 안에 서진의 모습이 보였다. 붉은색 라틴 드레스, 무릎 위까지 트인 치마자락. 음악은 탱고였다. 격렬한 비트에 맞춰 몸을 휘감는 듯한 안무가 이어졌고 그 중심엔 서진과 한 남자가 있었다. 김민수, 그녀의 파트너. 그는 손끝으로 그녀의 허리를 짚었고 서진은 눈을 감은 채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녀는 춤을 추는 게 아니었다. 유혹하고 있었다. 음악을 타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손길에 스스로 녹아들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하게 고였다. 이게 지금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 그때 강수의 뇌리에는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녀는 대학 무용학과 2학년, 그는 금융사 입사 초기의 젊은 신입사원이었다. 강수는 우연히 문화축제 무대에서 서진을 봤다. 흰색 튜트를 입고 회전하던 그녀. 그때도 지금처럼 온몸으로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춤을 출 때만 진짜 자신이었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서진과 김민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무대 뒤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출입금지, 연습복 보관실이라 적힌 그 문. 강수는 조심스레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그 문에 귀를 대자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늘 드레스 정말 위험했어요. 안에 뭐 안 입었죠? 입었을 리 없잖아. 당신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 순간 문틈 사이로 강수는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감싸는 걸 보았다. 남자의 손은 그녀의 허벅지를 감싸며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나를 향해 웃었던 그 입술이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닿아 있다. 나만이 알던 그녀의 피부를 그 남자가 느끼고 있다.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도 소리치지도 못했다. 그저 돌아섰다. 뒤로 비틀거리듯 걸었다. 건물 뒤편 담벼락에 등을 대고 숨을 몰아쉬며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나는 언제부터 저 여자와 멀어진 걸까? 그날 밤 서진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샤워를 마친 뒤 로션을 바르는 소리가 들렸다. 몸이 점점 다시 예뻐지는 것 같아. 역시 춤 때문인가?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강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지만 귀에선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새벽 강수는 그녀의 핸드폰에서 김민수란 이름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다음엔 연습복도 벗고 해요. 우리 둘이면 뭐든 되잖아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도 외로움도 아니다. 이건 욕망이다. 진실은 종종 조용히 알람처럼 울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가장 어두운 새벽에만 들리죠. 최강수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레 아내의 핸드폰을 열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침대맡 충전기엔 여느 때처럼 휴대폰이 꽂혀 있었다.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지 않았다. 강수는 망설임 없이 메시지 앱을 열었다. 가장 위에는 익숙한 이름 김민수, 그리고 그 아래 창호 회장님, 도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 드레스 정말 미쳤어요. 나중엔 그 상태 그대로 눕혀도 되죠? SUV 트렁크 정리해놨어요. 이번엔 더 편하게 누울 수 있을 거예요. 누나, 정자 옆에서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나요? 강수는 숨을 멈췄다. 가슴이 조여왔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다. 그녀는 한 명이 아니었다. 그 남자 하나뿐이 아니었던 거다.
그는 그대로 메시지 내용을 메모장에 옮겼다. 사진 첨부 파일까지 저장했다. 사진 속 서진은 댄스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김민수의 손이 살짝 비쳐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SUV 뒷좌석에서 입술을 맞댄 듯한 모습,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였다. 나는 믿었었다. 적어도 한 사람일 거라고. 실수든 유혹이든 감정은 하나일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고 사랑한 것도 아니었다. 강수는 텅 빈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을 차렸다. 여보, 오늘은 미역국 했어. 고기도 많이 넣었어. 힘 좀 내자, 우리. 그 말에 강수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의 눈앞엔 핸드폰 속 그 문장들이 겹쳐 보였다. 그는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 처음으로 복수란 단어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수는 아내의 뒤를 또다시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제 나도 준비가 필요해. 사람은 누구나 버려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서진에게 그날은 잊히지 않는 흉터였습니다. 그 봄 교정엔 벚꽃이 날렸고 연습실 바닥은 땀에 젖어 있었다. 한서진은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였다. 단 한 번의 회전, 단 한 줄기의 동작으로도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그녀에겐 있었다. 무용과 실기 발표를 앞두고 서진은 새벽까지 홀로 연습했다. 무릎엔 늘 파스가 붙어 있었고 발가락은 피멍이 들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무렵 그를 만났다. 최강수, 금융사 인턴으로 대학가 근처 사무실에 다니던 남자. 우연히 무용 발표회 리허설을 본 그는 마치 운명처럼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 진짜 무대 위에선 빛나네요. 나랑 밥 한번 먹을래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서진은 곧 그의 진심을 알게 됐다. 커피를 건네던 손, 늦은 밤 귀가길을 따라오던 발소리, 그리고 잊지 않고 꺼내주던 따뜻한 말들.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면 무대를 버릴 수도 있다고 믿었죠. 졸업을 앞두고 서진은 무용단 입단 최종 오디션을 통과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현실을 말했다. 결혼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강수도 같은 말을 했다. 무용,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나랑 결혼하자. 안정된 삶 만들자. 그 순간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울었다. 나는 사랑해서 접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사랑 하나로 버틸 만큼 세상은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서진은 다시 춤을 춘다. 전업주부로 20년을 살았고 이제야 거울 속 자신과 다시 마주한 것이다. 이게 나야. 이 모습이 원래의 나였어. 그녀는 무대를 떠난 뒤 아내가 되었고 며느리가 되었고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주말마다 시댁에 갔다. 삶은 반복이었고 무용은 기억에서조차 흐릿해졌다. 그런 그녀에게 댄스는 다시 찾아온 숨통이었다. 음악이 흐르고 몸을 맡기면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한서진이라 불렀다.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김민수는 처음부터 부드러웠다. 서진 누나, 오늘도 무대 위 빛나는 주인공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이제 매일 거울 앞에서 준비한다. 발끝을 맞추고 팔을 뻗는다. 춤은 핑계일 뿐이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다. 서진은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 죄의 씨앗은 오랜 외면과 잊힌 자존의 복수였다. 그날 밤 그녀는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연습은 뒷문 쪽으로 올래요. 그 방 비어 있는 거 알죠? 욕망은 늘 어둠 속에서 움튼다. 빛 아래선 감추고 그림자 속에선 벗어난다. 문화센터는 주말이라 더욱 붐볐다. 복도에는 학생들과 강사들, 행사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서진은 조용히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문 뒤에는 의상 보관실이라 불리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 있었다. 그곳엔 민수가 먼저 와 있었다. 댄스복 위에 셔츠 하나를 걸친 채 그녀를 기다리는 눈빛은 이미 연습이 아닌 다른 의미였다. 그의 눈빛엔 기다림보다도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시간, 이 공간에 그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 누나 오늘 좀 늦었네. 혼자 설레발 쳤잖아. 설레발은 귀여워서 봐줄게. 두 사람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벽 한쪽에 놓인 낡은 매트 위에 그녀가 먼저 등을 기대었고 민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척추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내려가자 서진의 숨소리가 짧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귀에 닿을 듯 속삭였고 그의 손은 그녀의 등에서 점점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흘러내렸다. 조명이 꺼진 의상, 보관실은 마치 둘만의 무대였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스스로 유도했고 그의 시선은 오로지 그녀만을 향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잡음, 무대 세팅하는 소리, 다른 강사들의 발소리조차 그녀에겐 더 큰 자극이 되었다. 그의 입술이 목덜미에 닿자 서진은 그를 밀어내지 않고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다음 주엔 의상실 말고 더 은밀한 곳으로 가자. 거긴 방음도 안 돼서 괜히 불안해. 알았어요. 근데 누나는 이렇게 위험한 데서 더 흥분하는 것 같던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다시 가져갔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다시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그녀의 눈빛엔 어느새 안개처럼 가벼운 광기가 번지고 있었다. 최강수는 그날따라 아내가 댄스 수업이 늦어진다며 메시지를 보낸 직후부터 문화센터 근처를 서성였다. 전과 달리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직원 출입구 근처에 머물렀다. 그에게는 익숙한 장소가 되었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달랐다. 그곳에서 그는 익숙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 김민수 강사님, 요즘 진짜 서진 씨랑 많이 붙어 다닌다더라. 아예 파트너처럼. 그러게. 지난번에도 둘이 같이 뒷문 쪽에서 나오는 거 봤다니까. 그 말은 강수에게 작은 바늘처럼 박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폐에 깊숙이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다음엔 직접 문을 열기로. 그날 밤 강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문화센터 평면도를 검색하고 저장했다. 출입구 위치, 보관실 구조, CCTV 사각지대. 그는 이미 관찰자가 아닌 행동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수야, 나 요즘 꿈도 꿔. 그날 너랑 있던 그 방 냄새까지 기억나. 누군가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보다 얼마나 위험한지를 원했다. 문화센터 건물 뒤편 주차장. 가로등 불빛 하나만이 어두운 공간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다. 은색 SUV 차량이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세워져 있었고 운전석엔 박창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엔 긴장도 설렘도 없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 의식처럼 이 시간을 기다렸다. 조금 후 서진이 나타났다. 탱고 드레스를 블랙 트렌치 코트로 감싼 채 조용히 SUV 조수석 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량 안의 세상은 완전히 분리되었다. 오늘따라 늦었네. 나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그래서 더 보고 싶었잖아.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 벗는 거.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 알잖아. 그녀는 트렌치 코트를 천천히 벗어 조수석 뒤로 넘겼다. 드러난 붉은색 원피스는 조명 아래서 더 짙고 도발적으로 빛났다. 박창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다. 그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트를 젖혔다. 조수석 등받이도 함께 눕혀졌고 조용히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다리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누운 상태에서 창호는 그녀의 손등을 잡고 입맞췄다. 그 입맞춤은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치명적인 시작처럼 느껴졌다. 서진아, 넌 항상 더 깊어져.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와줘서 고마워. 당신이야말로 내가 왜 당신이랑 이런 데서 이러는지 몰라? 그녀는 창호의 넥타이를 끌어당기며 그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한숨, 미소, 숨소리, 모든 게 뒤섞였다. 바깥 세상은 보이지 않았고 내부는 서서히 뜨거워졌다. 손끝이 옷깃을 넘어가고 입술이 목선을 지나가며 창문엔 김이 서렸다. SUV 차량은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도피처였고 밀실이었고 무대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연극의 주인공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최강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프린터에서 갓 출력된 문서를 천천히 읽었다. 박창호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 뉴스, 몇 개의 민원 기록, 과거 사건 내역. 박창호, 당신도 결국 약점은 있겠지. 이제 그 약점을 찾아내는 일만 남았다. SUV 내부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귀에 속삭였다. 다음번엔 당신 집 뒷창고. 거기서도 해볼래요? 젊음은 무모하고 욕망은 늘 그 무모함을 끌어안는다. 그날 밤의 정자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다. 늦은 밤, 바람은 서늘했고 나뭇잎은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공원은 도시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잠들고 있었다. 그러나 산책로 끝, 오래된 정자 하나만은 예외였다. 이도현 45세, 젊고 자신감 넘치는 신입 동호회 회원. 그는 정자 안쪽 벤치에 미리 와 있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짧게 다듬은 머리, 그리고 담배 한 개비. 그가 핸드폰을 열자 화면에 서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밤 10시. 예전에 말했던 그 경자. 그때처럼 조용히 와요. 그는 손끝으로 문자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짧은 시간 속에 이미 수차례 재생한 메시지였다. 서진이 그를 특별하게 대하는 듯한 착각, 아니 믿음은 도연에게 강한 욕망을 품게 했다. 몇 분 후 그녀가 나타났다.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차림. 낮의 댄스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 하지만 도연의 눈엔 오히려 그게 더 자극적으로 보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 땀이 말라가는 냄새, 밤 공기 속의 채취. 그것만으로도 그의 맥박은 2배로 뛰기 시작했다. 누나, 나 또 혼자 설레게 했네. 이런 데서 보면 더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좋잖아. 도연아, 넌 젊어서 좋아. 솔직해서 더 좋아. 그녀는 앉자마자 그의 무릎에 다리를 포개고 기대었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만졌다. 손길은 거칠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젊은 욕망은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자신의 체온을 맡겼다. 바람이 스치는 그 찰나에도 그의 손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고 이내 그들의 그림자가 정자 바닥에 하나로 뒤엉켰다. 벤치에 놓인 손가방, 흐트러진 신발 한 짝.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했다. 누나, 나 오늘 계속 생각했어요. 그날 당신이 먼저 내 손 잡았던 거. 그날이 아니었으면
난 계속 잊혀졌을 거야. 넌 나를 다시 깨운 사람이야. 처음 함께했던 연습실. 손끝이 우연히 닿았던 순간. 그때 서진은 도연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미소,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 재생되며 도연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최강수는 이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의 책상엔 세 장의 인물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수, 창호, 도연. 이름 옆엔 숫자와 메모. 시간, 장소, 접촉 빈도. 그 옆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시간대별 정리표가 있었다. 교차점, 겹치는 시간. 그들 모두가 문화센터에 있었던 흔적들. 그는 사진 위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속삭였다. 3명 다 너를 여자로 본 놈들이지. 근데 넌 누구를 사랑한 걸까? 그의 눈은 공허했다. 아니, 너무도 가득 차 있었다. 증오, 배신, 그리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미련까지.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컵 속에 물을 들이켰다. 얼음 하나가 바닥을 두드리며 깨졌다. 정자 한쪽 어둠 속에서 셀카 플래시가 잠시 깜빡였다. 도연이 무심코 찍은 셀카 한 장. 그 사진 속 서진의 얼굴 뒤로 나무 그림자처럼 검은 형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 감정을 먼저 찢는다. 최강수는 그 밤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밥상 위엔 미역국과 두부조림, 가지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진은 늘 그렇듯 음식 위에 파슬리를 뿌리며 말했다. 오늘은 반찬이 딱 정갈하지?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했어. 강수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엔 3장의 사진. 그녀가 웃으며 누군가의 품에 안긴 모습. 차량안, 공원 정자. 이거 설명 좀 해봐. 서진은 멈칫했다.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미소는 굳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그 사진 속엔 그녀가 아닌 또 다른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욕망, 환희, 그리고 방심.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사진 찍기 전부터 확인만 하려고 했지. 그 순간 밥상 위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식탁 시계만이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다. 그 시간 서로의 눈빛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난 그저 누군가에게서 살아있단 느낌이 필요했어. 당신은 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했어. 그래서 3명이나 필요한 이유가 뭐야? 그게 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 서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눈앞의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잔잔한 얼굴로 분노를 감추고 있었고 그 분노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식탁 위를 가르고 있었다. 시댁 식탁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서진. 강수가 퇴직 후 하루 종일 리모컨만 만지며 시계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 곁에서 수십 년을 가정부처럼 살아온 자신의 모습. 나는 여자로 사는 게 아니었어. 그냥 그릇이고 반찬이고 약봉지였어. 그 말에 서진은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입술은 경직되었다. 이제 둘 사이엔 부부가 아니었다. 한 명은 심판자였고 한 명은 피고인이었다. 증거는 넘쳤고 감정은 사라졌다. 남은 건 선고뿐. 각자 방에 들어간 둘. 강수는 침대에 앉아 전등을 켠 채 사진을 다시 한번 훑었다. 그리고 핸드폰 녹음기를 켰다. 지금부턴 다 남겨둘 거야. 끝까지 가보자. 그 순간 서진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엔 민수와의 영상 통화 기록. 그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람은 때로 사랑보다 확신을 먼저 갈구한다. 서진은 그날 3명의 남자에게 그 확신을 물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서진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온 사람들이 우산을 쓴 채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앞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례로 민수, 창호,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깐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도연이었다. 가죽 재킷을 벗으며 들어온 그는 서진을 보자마자 반가운 듯 웃었다. 누나, 나 솔직히 너무 걱정했어요. 그날 이후 연락 없어서. 도연아, 넌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내가 너를 깨웠다며. 그건 진심이었어요. 난 그냥 누나가 행복했으면 해서. 그의 눈은 흔들렸고 손끝은 테이블 위에서 망설였다. 젊고 솔직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감정이 그 안엔 넘쳐 흘렀다. 그는 사랑보다 열정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는 떠났고 그 자리에 곧 박창호가 도착했다. 양복에 정갈한 코트를 입은 그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뭔가 각오한 얼굴이야. 우린 그저 도피였을까? 당신한텐 그냥 그런 여자가 하나 더 생긴 거였어? 처음엔 그랬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너가 없으면 좀 허전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책임 없는 감정이었다. 서진은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시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민수였다. 수척해진 얼굴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 누나, 나 누나 놓치기 싫어요. 진심이에요. 처음부터. 민수야, 너만이라도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그녀는 세 남자의 눈을 모두 바라봤다. 세 사람의 온도, 무게, 말투가 전혀 달랐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한서진이라는 존재 전체로 끌어안진 못했다. 최강수는 문화센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직원에게 받은 특정 시간대의 CCTV 영상을 하나하나 돌려보며 그는 끝내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겠다. 그가 노트북을 닫는 순간 영상 속 한 장면에서 정자 옆의 그림자가 명확히 포착됐다. 그 그림자는 분명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서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움직일 것이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고백은 용기의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은 가장 두려운 행위다. 서진은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진심을 꺼내 놓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은 어둡고 창틀 위로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진은 무릎 담요를 두르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홍차 한 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거실은 숨소리조차 낯설 만큼 고요했다. 최강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엔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이제는 듣기 위해 앉아 있었다. 강수 씨, 오늘만큼은 내 말 끝까지 들어줘요. 무슨 말이든 해도 끼어들지 말고. 그래, 말해. 서진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 피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 발레리나처럼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무대엔 관객이 없고 조명도 없고 오직 과거의 자신만이 있었다. 난 무너졌어. 언제부터였는진 몰라.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서진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때 내가 아침마다 당신 밥상 앞에 앉아도 아무 말도 없이 국만 먹을 때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야? 그 짓이라고 하지 마. 난 그냥 살고 싶었어. 다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여자로서 숨 쉬고 싶었어. 그녀는 잊혀진 존재였다. 가족이 떠난 빈자리에서 그녀는 매일 자신을 지웠다. 고무장갑에 앞치마에 처방전 약봉지에 파묻혀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다. 난 잘못했어. 가라. 변명도 하지 않을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느꼈던 감정은 당신한테 느끼고 싶었던 거였어. 내가 그런 걸 못 느끼게 만든 사람이라고? 내가 널 그렇게 만든 거라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그 어떤 방어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고백이었고 고소장이었고 이혼 서류였다. 그 어떤 사과도 어떤 변명도 이제는 감정을 되돌릴 수 없었다. 강수는 문을 닫고 혼자 침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과거의 서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 벽장 속 깊숙이 넣었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강수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시죠. 인간은 무너질 때 비로소 자신을 마주한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감정도, 관계도,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도. 최강수는 깔끔한 재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의 앞엔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박창호가 등장했다.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찬 채 능청스럽게 다가왔다. 내가 이런 자리에 나올 줄 몰랐죠? 근데 뭐, 인연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당신이 내 아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은 조용했지만 라운지 전체에 금이 가는 듯한 공기가 흘렀다. 강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분명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 여자,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망친 게 아니고, 난 그냥 이미 망가진 여자를 본능대로 받아들인 것뿐이고. 당신 지금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몰라? 최강수는 서류를 들고 경찰서에 들어섰다. 사생활 침해 및 불법 촬영,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 창구에 제출되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모아왔다. 메시지, 영상, 위치 기록, 동호회 내 불미스러운 정황까지. 그는 이제 감정이 아닌 기록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강수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진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긴 정적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나 고소했어. 창호 포함해서 다. 민수, 도현, 너까지도. 뭐라고? 나까지? 그래, 내 인생을 모욕한 대가 다 치르게 할 거야. 서진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음을 실감했다. 남편도 명예도 사람들의 시선도.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테이블 위엔 이혼 소송 접수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엔 명예훼손 방어 준비 자료 목록 문서. 사랑을 믿었던 여자는 죄인이 되었고 죄를 물으려 했던 남자는 복수의 괴물이 되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다. 바로 김민수였다.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저 서진 씨 편에 증언하러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한다. 서진과 강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인연들은 그렇게 서로 다른 길로 흩어졌다. 흐린 하늘,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엔 습기가 가득했다. 서진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섰다. 손엔 도장 찍힌 이혼합의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했다. 얼굴엔 후회도 안도도 없는 담담함이 흐르고 있었다. 한편 강수는 다른 출입문을 통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지나쳤고 그 손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 예고 통지서. 이제 두 사람은 남이 되었다. 하지만 남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서로를 알던 존재들이었다. 그땐 그냥 그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재판 후 모습을 드러냈다. 민수는 무대 강사 자격이 정지되었고 문화센터는 그의 계약을 해지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넘쳤다.
박창호가 운영하던 지역 행사 기획사는 문을 닫았다. 불륜과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주요 협력사들이 계약을 파기했고 그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도연은 아직도 문화센터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아내는 별거에 들어갔다. 세 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원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서진은 그들 모두의 인생을 흔들었다. 서진은 그날 이후 강사 생활을 포기했다. 그녀는 봉사활동과 상담치료를 병행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작은 미술치료 교실에서 자원봉사 강의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의 감정을 함부로 휘두르면 결국 나도 칼날에 베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조용히 제 죄를 갚는 중이에요. 그는 서진으로부터의 손편지를 읽고 있었다. 당신의 삶을 망가뜨린 대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모든 진실은 드러났고 모든 감정은 흩어졌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책임은 끝까지 남았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어떤 색인가요? 분노였나요? 안타까움이었나요? 혹은 슬픈 공감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 있으셨죠? 누군가를 용서해야 했던 혹은 용서를 구했던 시간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때로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은 법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을 두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지난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